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 다카이치 산나의 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소 중립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긴급 정상회담을 요청하며 격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이 그동안 한국 몰래 숨겨왔던 군사적 취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30조 원 규모의 항모함대가 단 5분 만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일본은 태양 흑점 탓이라는 거짓 변명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한국은 아리랑 7호 위성 하나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탄 한 발 쓰지 않고 일본 함대를 무력화시킨 한국의 사이다 참교육.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댓글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레이번입니다. 2025년 늦가을 워싱턴 백악관 지하 시츄에이션 룸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NSC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이죠. 이 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수많은 분쟁을 지켜봤습니다. 중동의 폭발, 우크라이나의 긴장, 대만 해협이 위기까지. 하지만 한국은 늘 다른 범주였어요. 관리 가능한 동맹, 안정적인 말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 안에 조용히 정리돼 있었죠. 새벽 5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벽 전체를 덮은 세계지도 앞에 섰습니다. 붉은 점들이 깜빡이는 지도 위에서 한반도는 늘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제 책상 위에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힘의 균형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한국은 중견국, 일본은 지역 핵심 파트너, 미국은 설계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도식이었습니다. 모니터 한쪽에서는 한국의 차기 우주 프로젝트를 다룬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의 지구 관측 위성 발사 성공 소식이었죠. 하지만 룸 안 누구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은 나라가 또 뭐 하나 해냈네요. 저도 무심코 웃어넘겼습니다. 그 순간 화면 우측 하단에 작은 알람이 떴어요. 아리랑 7호, 30cm급 해상도 달성이라는 짧은 속보였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알람을 닫아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제 지표, 중국의 군사 예산, 중동 정세가 우선순위였으니까요. 세계는 아직 우리가 짜놓은 게임판 위에서 움직인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오래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해 주변의 작은 붉은 점들을 보는 제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스쳤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온 메시지였죠. 일본 정기 움직임 주시 요망, 독도 관련 발언 가능성.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방금 닫아버린 그 작은 알람이 곧 제 인생과 이 세계의 질서 전체를 뒤집을 첫 이미지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조지타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앞자리에 앉은 에블린 김 교수를 기다렸죠. 그녀는 한국학과 문명사를 가르치는 학자였고 제가 가끔 동북아 정세자문을 구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오래 기다렸어요? 에블린이 들어서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일본 경제 지표, 중국 군사력 증강, 북한 핵 문제. 늘 하던 대로였죠. 그런데 에블린은 제 질문을 듣더니 오히려 아침에 제가 무심코 닫아버렸던 그 뉴스를 꺼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소식 봤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봤습니다만 뭐 위성 하나 더 띄운 거 아닙니까? 해상도가 좋다는 건 알지만 해상도가 몇 센티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블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그 눈을 쓰느냐,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죠. 길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를 다시 전통적인 군사력 비교로 끌고 가려 했어요. GDP 대비 국방비 함정 숫자, 전투기 성능 같은 익숙한 지표들로요. 에블린은 제 말을 듣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무기를 위해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 길을 만드는데 기술을 써요. 그게 차이를 만들 겁니다. 저는 메모장 한 구석에 한국길, 자립, 한이라고 적어뒀지만 솔직히 우선순위는 낮게 표시했어요. 철학적 수사 정도로만 들렸거든요. 곧 동해에서 무언가 터질 거예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이 싸움이 힘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길이 옳은가의 문제였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과장된 학자의 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어딘가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따끔거렸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긴급 브리핑 요청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총리, 독도 관련 강경 발언 준비 중.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연설 준비가 한창이었죠. 며칠 뒤, 저는 시츄에이션 룸에서 도쿄발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일본 내부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지지율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경제 지표는 나빴으며 스캔들 의혹까지 커지는 중이었습니다. 영토 이슈를 건드리겠군요. 옆자리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죠. 국내 정치용 강경 발언, 지지층 결집,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가라앉는 패턴. 20년 동안 몇 번이나 봐온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현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일본 언론은 즉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해상자위대 훈련 일정이 동해 방향으로 조정됐다는 후속 보고가 들어왔어요. 같은 시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반응은 짧았지만 단호했다고 했어요. 도발이 오면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NSC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익숙한 문장들을 다시 한번 복사해 붙였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용 강경 발언 가능성, 통제 가능 범위, 한국 감정적 반응 예상, 외교적 관리 필요. 20년 동안 써온 틀이었죠. 아리랑 7호 관련 보고서는 첨부 파일맨 아래에 조용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클릭조차 하지 않았어요. 회의 테이블에서 국무부 데이비드 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또 과민 반응하겠죠. 우리가 중재자 역할 해야 할 겁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분석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방부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이즈모급 경항모와 이지스 구축함들이 천천히 출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동해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위성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떴을 때 룸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즈모급 경항모 한 척과 이지스 구축함 4척, 그리고 소류급 잠수함까지 화면 속에서 함정들이 천천히 기지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은 독도 수역 방위를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포장했지만 누구나 메시지를 알고 있었죠. 우리가 아직 이 바다의 주인이다. 저는 급히 서울 쪽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합참과 국가안보실이 긴급회의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잠수함, 그리고 공군 F-35A 출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대응이군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GDP 대비 해군력 함정 숫자, 전투기 성능 비교표를 펼쳐놓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서울발 특이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전력 상황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어요. 아리랑 7호 초기 운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우주전력? 위성으로 함대 대치 상황에 대응한다는 건가? 처음 듣는 발상이었어요. 물리적 파괴가 아닌 기능적 무력화. 서울 측 내부 정보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아리랑 7호 관련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30cm급 해상도, 다중 센서 탑재, 실시간에 가까운 재방문 주기.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전자전 모듈 탑재 가능성 확인 필요. 이게 판을 바꿀 수도 있겠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위성 한 대가 항모전단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화력과 함정 숫자로 승패를 계산하고 있었죠. 국방부 레이더 화면에는 한국 함대와 일본 함대의 궤적이 서서히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조우 지점까지 72시간. 워싱턴은 사태를 위기 단계로 상향 조정했어요. 바로 그 순간 국가안보보좌관 그레이슨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이클, 자네 지금 뭘 보고 있나? 일본 함대 전력 분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레이슨이 제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위성 말이야. 한국이 왜 하필 지금 저걸 꺼내드는지 생각해봤나? 이틀 뒤 백악관 NSC 긴급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합참의장, CIA 국장,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전략 담당으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며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할 경우 일본과의 균열이 심각해질 겁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한국의 자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일본 외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스기야마 참사관이었어요. 비공식 접촉이라며 급히 요청한 자리였죠. 워싱턴이 장난감 위성 하나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스기야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그는 한국의 위성 운용에 대한 공동 관리를 제안했고 필요하다면 기술 제재까지 암시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운 데이터를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항모 1척, 이지스 구축함 4척, F-35편대 12대,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과 F-35A 8대, 숫자만 보면 일본의 우세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아리랑 7호의 초기 성능 분석이 떠올랐어요. 30cm급 해상도, 다중 센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전자전 모듈. 레이번 분석관 의견은? 그레이슨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루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군사력 지표상으로는 일본의 우위가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아리랑 7호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기야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전투함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모든 상식으로는요. 저는 결국 보고서 초안에 익숙한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 넣었습니다. 위성 성능은 우수하나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회의 테이블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하게 굴지 않나요? 그 말에 몇몇이 동조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에블린의 길의 문제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철학을 꺼내기엔 분위기가 너무 냉정했죠. 미국은 중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한일 모두 자제를 촉구한다는 중립적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한국 측의 무력 충돌 자제를 더 강하게 주문하기로 했죠. 저는 여전히 제 분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독도 인근 해역의 함대 전개 시작. 동시에 아리랑 7호 특수모드 전환 준비 중.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울 외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센터. 저는 CIA를 통해 입수한 내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두운 관제실 안 커다란 스크린에 지구가 떠 있었고 그 위로 아리랑 7호의 궤도가 푸른 선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옆에서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기술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잠깐, 저기 보이는 저 표시. 우주군 연락장교 에밀리 박중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NI 시험 모드라는 글자가 잠깐 지나갔어요. NI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트루전. 아니, 네트워크 인터그레이션일 수도 있고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불안정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찰 위성 운용 모드는 아닙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지하위기관리센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 김도윤과 합참의장, 사이버사령부 지휘관들을 소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물리적 교전은 피하되 일본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라. 대통령의 지침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물리적 교전 없이 무력화? 대체 어떻게요? 시츄에이션 룸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동해 상황이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푸른 점들은 한국 함대, 붉은 점들은 일본 함대. 두 색깔의 점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교전 예상 지점까지 36시간.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아리랑 7호 궤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위성은 고도 57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고 다음 동해 상공 통과는 정확히 예상 교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었죠. 바로 그때 국가안보보좌관 그레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자네 지금부터 프로젝트 R이랑 전담팀 책임을 맡게 될 거야. 프로젝트 R이랑이요? 저 위성이 뭘 할 수 있는지,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완전히 해독해내야 해. 우리가 알아내야 할 건 미사일 위치가 아니라. 그레이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국가의 영혼이야. 저는 그 순간 제가 알던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걸 또렷이 느꼈습니다. 전장이 더 이상 해수면이 아니라 고도 570km 상공의 궤도로 옮겨가고 있었던 거죠. 스크린 위에서 R이랑 7호의 궤도선이 정확히 동해 상공을 가로지르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저는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 임진왜란 해전 분석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한강의 기적, 그리고 최근 반도체 국산화 과정까지 제가 평생 다뤄온 GDP 통계나 군사비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료들이었죠. 아직도 일하세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에블린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화상통화를 연결한 참이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절박했나 봅니다. 에블린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왜 한국은 그렇게까지 자립에 집착하는 겁니까? 에블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이클, 당신은 얼마나 많이 빼앗겨 본 적 있나요? 무슨 땅도, 언어도, 이름도, 목숨도 빼앗겨 본 적 있습니까? 에블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은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맹세에 가깝죠. 반도체도 미사일도 이번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화면 속 에블린을 바라보며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 기술 도입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드는 겁니까? 정확히는 도움을 받되 종속되지 않는 거죠. 체스를 생각해보세요. 왕을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달라요. 집을 지키고 서서히 상대를 둘러싸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에블린이 책 한 권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체스처럼 보지 않아요. 바둑처럼 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아직도 한국을 작은 동맹으로 보지만 그들은 이미 숲 전체를 설계하는 단계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어요. 정도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길이죠.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뿐이다라고요. 화면 너머로 에블린이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일본 함대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정도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통화를 끝낸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 모니터에서는 동해 상공을 향하는 R이랑 7호의 궤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밀리 중위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레이번 씨, R이랑 7호에서 비정상 신호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일본 함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 대형 스크린이 2개로 분할됐습니다. 왼쪽에는 동해 상공을 실시간으로 비추는 R이랑 7호의 영상이, 오른쪽에는 한일 함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술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데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R이랑 7호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일본 이즈모 함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잡혔거든요. 갑판 위 전투기 한 대 한 대가 보였고 심지어 대원들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식별 가능했어요. 30cm급 해상도가 이 정도라니. 전자전 전문가 닥터 리즈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정찰이 아닙니다. 다중 센서가 함대의 통신 주파수, 레이더 패턴, 항법 신호까지 전부 스캔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함대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전파 패턴들이 컬러 코드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은 통신, 빨간색은 레이더, 노란색은 항법 시스템. 마치 신경망을 해부하는 것 같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난 몇 달 전 일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어요. R이랑 7호가 발사 직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허락 없이 촬영했던 일 말이죠. 당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기밀시설의 세부 구조까지 다 보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충격받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완전한 정보 수집 플랫폼이었던 거죠. 한편 일본 측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한국 기술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발 뉴스에서는 장난감 위성, 과장된 국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닥터 리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눈 아래 있는지를요. 스크린 속에서 붉은 점 일본 함대과 푸른 점 한국 함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상 조우 지점까지 남은 시간 9시간.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이 왜 핵심 기술을 기밀 문서가 아니라 수천 편의 기초과학 논문 속에 흩어 숨겼는지, 왜 외국 파트너들에게도 전체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해군 전력 차이는 못 뒤집죠. 제임스가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성이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결국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교전 예상까지 5시간. 정보장교의 보고가 떨어졌을 때 에밀리의 콘솔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리랑 7호, NI 모드 활성화 신호 감지. 그녀가 외쳤어요. 고출력 다중 스펙트럼 에너지 패턴 발생 중입니다. 시츄에이션 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아리랑 7호의 궤도선이 일본 함대 상공을 정확히 통과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분 후 위성 신호 발사 예상. 4분 30초.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고도 570km, 태양동 기궤도 위치에서 일본 함대. 상공 방향으로 집중된 다중 스펙트럼 에너지 펄스 발사 시작. 닥터 리즈가 데이터를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재밍이 아니야. 신경망 침투야. 네트워크 누럴 인트루전.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위성이 일본 함대의 통신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위 일본 F-35편대를 나타내는 붉은 아이콘들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평양 사령부 감청 채널에서 일본 조종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령기가 수백 개 나타났다 사라진다. 레이더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HUD가 먹통이야. 에밀리가 급히 일본 함대 통신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즈모 함교에서도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지스 시스템의 가짜 미사일 경보 950개 발생. GPS 좌표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즈모 가판으로 급히 착륙하려던 F-35함대가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겨우 착함했어요. 다른 전투기들은 아예 방향 감각을 잃고 허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죠. 구축함 3척이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외쳤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오작동입니다. 3분 경과. 에밀리가 카운트를 계속했어요. 단 3분 만에 동부가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탄 한 발, 미사일 한 발 발사되지 않았어요. 폭발도 화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신호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함대의 두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소나 시스템까지 유령 신호로 가득 찹니다. 잠수함 위치 파악 불가. 일본 함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구축함은 엉뚱한 방향으로 급선회하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어요. 5분 경과. 에밀리의 보고가 떨어졌을 때 스크린 위 일본 함대의 모든 아이콘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투 대형은 완전히 붕괴됐고 통신은 두절됐으며 항법 시스템은 거짓 좌표만 표시하고 있었어요. 전투 기능을 잃은 유령선 집단. 그게 일본 함대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제 평생 쌓아올린 모든 군사전략 이론이 휴지 조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함정 숫자, 미사일 사거리, 전투기 성능.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게임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룸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우리는 저 위성을 가진 나라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겠군. 다음 날 아침 도쿄발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됐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제의 훈련 중 일부 장비 오작동은 이례적으로 강한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한 전리층 교란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시츄에이션 룸 안에서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 흑점이라니.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변명이군요. 실제로 국제 언론은 즉시 반응했어요. BBC는 일본 군사적 참패를 우주날씨 탓으로 돌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시대의 진주만
그러나 일본은 인정 거부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도 요동쳤어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하룻밤 사이 20%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강경파 윌리엄스 차관이 회의 테이블을 치며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전략 자산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 데이비드 쇼도 거들었습니다. 기술 공유와 공동 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검증이라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협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을 빼앗거나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저 기술을 우리 손에 넣어야 해. 누군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되면 무력화시켜야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방에서 일하며 수없이 들어온 논리였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프로젝트 R이랑 팀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닥터 리즈가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NNI, 네트워크 누럴 인트루전, 네트워크 신경망 침투 기술입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기존 사이버 공격은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신호를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닥터 리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암호화를 강화해도 방화벽을 새로 설치해도 소용없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거든요. 서구식 보안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외부 기술 의존을 거부하고 독자 개발을 고집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질 수 없다면 최소한 이 기술을 가진 쪽과 등을 지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레이슨 보좌관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대통령님이 결정을 내리셨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한국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다고 하셨어. 이건 전화 한 통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대통령 브리핑을 준비하게 될 거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사흘 앞둔 밤, 저는 대통령 브리핑 자료 최종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보내온 초안을 열어봤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문서는 한국의 기술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미국이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기술 공유, 공동 관리, 검증.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속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아닌데. 제가 중얼거렸을 때 제임스가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뒤처진 건 사실이니까요. 뒤처졌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제 과거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몇 주 전 제가 자신있게 작성했던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R이랑 7호는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여 파일 전체를 휴지통으로 옮겼어요. 영구 삭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미국 정보당국 한국 위성기술 과소평가 논란. 제 이름이 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던 거죠. 책임 라인, 오판의 역사, 실패한 분석. 모든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젠장.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제가 정말로 틀렸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설계자가 아니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미 판이 바뀐 뒤에 들어온 늦은 학생이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슨 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사표를 준비하고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앉게, 마이클. 그레이슨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유출건은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지. 하지만 제 분석이 틀렸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아, 틀렸지. 그레이슨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이제 제대로 말해야 할 차례야. 틀렸던 사람이 이번엔 제대로 대통령께 브리핑해야 해. 누가 더 절박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초안은 잊어버려. 그레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짜로 배운 것을, 진짜로 느낀 것을 말하게.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책상 서랍에서 에블린이 추천했던 책들을 꺼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한국 독립운동사,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 모음집. 밤새워 그 자료들을 읽었어요. 숫자와 그래프 대신 이야기와 철학을 읽었습니다. 한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뿐이다. 연구자가 존경인물로 적어둔 이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아리랑 7호를 통해 세계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칼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한, 하지만 동시에 남의 무릎을 꿇리지도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새벽 4시, 저는 새로운 브리핑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기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길을 제안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깊은 밤, 사무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국사 책, 독립운동 기록, 산업화 과정, 그리고 아리랑 7호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인터뷰 기록까지. 제가 평생 다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들이었죠. 다시 에블린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지쳐 있었나 봅니다. 에블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한국은 일본 함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5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면서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에블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쓰지 않는 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약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원칙이 있어서죠. 원칙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는 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책상 위 논문 하나를 다시 펼쳤어요. 지방대 물리학자가 쓴 인용 횟수도 많지 않은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에서 저는 한참을 멈췄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뿐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았을 때 그는 적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그가 지키려던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 에블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굴복시키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증명하려던 거군요. 정확해요. 에블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미국도 함께 걷자고 제안하려는 거죠. 통제나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수호자로서요. 통화를 끝낸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에 새벽 안개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고 동맹은 우리의 설계 아래 움직이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칼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또 다른 위협으로 보이겠지. 저는 브리핑 파일의 첫 페이지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국무부가 준비한 모든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에블린에게 배운 단어, 한국 과학자들이 반복해서 사용한 그 단어를 첫 줄에 적었어요. 정도. 더 라이트 패스. 대통령님, 우리는 기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길을 제안해야 합니다. 2번째 문장도 적었습니다. 통제와 종속이 아닌 수호자 동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남은 커리어마저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커리어가 아니라 진짜로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 조언하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파일명을 바꿔 저장했습니다. 프로젝트 아리랑 설계자가 아닌 학생으로서의 제안.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백악관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출발 8시간 전. 대통령 사전 브리핑 예정. 워싱턴의 깊은 밤, 사무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국사 책, 독립운동 기록, 산업화 과정, 그리고 아리랑 7호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인터뷰 기록까지. 제가 평생 다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들이었죠. 다시 에블린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지쳐 있었나 봅니다. 에블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한국은 일본 함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5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면서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에블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쓰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약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원칙이 있어서죠. 원칙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는 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책상 위 논문 하나를 다시 펼쳤어요. 지방대 물리학자가 쓴 인용 횟수도 많지 않은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에서 저는 한참을 멈췄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뿐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았을 때 그는 적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그가 지키려던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 에블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굴복시키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증명하려던 거군요. 정확해요. 에블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미국도 함께 걷자고 제안하려는 거죠. 통제나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수호자로서요. 통화를 끝낸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에 새벽 안개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고 동맹은 우리의 설계 아래 움직이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칼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또 다른 위협으로 보이겠지. 저는 브리핑 파일의 첫 페이지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국무부가 준비한 모든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에블린에게 배운 단어, 한국 과학자들이 반복해서 사용한 그 단어를 첫 줄에 적었어요. 정도. 더 라이트 패스. 대통령님, 우리는 기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길을 제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적었습니다. 통제와 종속이 아닌 수호자 동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남은 커리어마저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커리어가 아니라 진짜로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 조언하려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파일명을 바꿔 저장했습니다. 프로젝트 R이랑 설계자가 아닌 학생으로서의 제안.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백악관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출발 8시간 전. 대통령 사전 브리핑 예정. 메릴랜드 산맥 깊숙한 곳. 캠프 데이비드. 헬리콥터가 착륙장에 내려앉을 때 저는 창밖으로 가을 숲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아스펜 로지의 지붕이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파일을 꼭 쥔 채 로지 안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죠. 방 안에는 대통령과 그레이슨 보좌관, 국방장관만 앉아 있었어요. 레이번 분석관 들어오게. 트럼프가 손짓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호탕함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대통령님,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에게 기술 공유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현 상황을 인정하되 거리를 둔다. 셋째,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동맹의 형태를 제안한다.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새로운 형태. 대통령님, 저희가 저 위성을 가진 나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칼을 내놓으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같은 길을 걷자는 제안뿐입니다. 그들의 힘을 우리 편으로 묶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의 정도를, 올바른 길을 존중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정도? 국방장관이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일본 함대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려는 건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원칙이었으니까요. 그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지킨다면. 트럼프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해보게. 수호자 동맹을 제안합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띄웠어요. 미국이 군사외교적 역량을 제공하고 한국이 정보기술적 감시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상대방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지켜보는 거죠.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건가?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감시합니다. 동등하게요. 이건 위계가 아니라 상호 책임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트럼프는 한참 동안 창밖 숲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커리어 걸고 하는 얘기인가? 이미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틀렸다면 제 커리어가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그레이슨을 쳐다봤어요. 자네 생각은?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레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어야죠. 트럼프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 그 수호자 동맹 한번 제안해보지.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또 다른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브리핑 파일을 닫으며 처음으로 이 회담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럴 로지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벽난로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슨 보좌관 옆 조금 뒤쪽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통역사가 자리를 잡자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힘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오만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기술, 우리와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쓰면 세계의 위협을 더 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창밖 숲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가진 건 12척의 배였습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나무와 쇠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리랑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맹세입니다. 정중하지만 단단한 거절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희는 칼을 거래할 생각은 없지만 함께 지킬 숲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숲이라니요? 한국은 우주에서 정보를 통해 위협을 먼저 감지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외교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건 어느 누구도 상대를 통제하거나 종속시키지 않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호자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제 브리핑 자료에 적었던 바로 그 단어가 나오는 걸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신들의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의 방패는 그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트럼프가 길게 숨을 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 수호자 동맹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지독한 협상가들이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이 아니라 제안을 한 겁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어요. 섬광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세계의 질서가 조용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김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번 분석관님, 그가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넸어요. 함께 숲을 지켜갈 새로운 친구께 드립니다. 저는 소포를 받아들며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과 동지감 같은 걸 느꼈어요. 캠프 데이비드를 떠나는 헬리콥터 안에서 저는 작은 창문으로 산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사흘 뒤 워싱턴 제 사무실. 저는 김도윤 실장이 건넨 소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힘차면서도 유려한 필체로 쓰인 두 글자가 담긴 족자가 들어있었어요. 정도, 올바른 길. 족자와 함께 작은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숲을 지켜갈 새로운 친구께. 우리의 북극성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사무실 벽 예전에 세계 지도와 군사력 통계표가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에 족자를 걸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어요. 오늘 위성은 군사기지도 함대도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새벽 햇살을 담고 있었죠. 눈 덮인 산 위로 황금빛이 천천히 번져가는 장면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 위성의 진짜 힘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장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는 데 있구나. 에블린의 말, 한국 학자의 논문, 독도 위기, 5분의 디지털 유령전, 캠프 데이비드의 협상 장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새로운 언어를 읽어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책상 위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R이랑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기술도 정보도 아닌 정도라는 개념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뒤 백악관과 청와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존중과 공동 수호의 원칙 아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는 통제가 아닌 협력, 종속이 아닌 동반의 관계다. 세계 언론은 이를 수호자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아리랑 7호의 궤적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위성은 고요히 지구를 돌며 오늘도 어딘가의 새벽을 비추고 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 까만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작은 위성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상호 감시가 서로를 더 나은 길로 이끌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저는 족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올바른 길. 이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는 아니었지만 마치 새로운 북극성처럼 느껴졌습니다.